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출발 하루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진핑 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 현지는 최고 수위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 소환을 앞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닷새 만에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그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 변호사도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매관 매직의 핵심 당사자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내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고가의 귀금속들을 받은 뒤 도와줄 일 없냐고 먼저 물어왔다고 합니다. 매관 매직의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북한도 곧 가세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전승절 행사를 앞둔 오늘 저녁 시진핑 주석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우선 베이징 도착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을 출발한 지 만 하루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가 온종일 열차의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녹색 특별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후 늦게 평양을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이어 10시간을 더 넘게 달려서 도착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출발 소식을 이례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과 함께 열차에 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6년 만에 방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갔죠. 네.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 환대를 받은 김 위원장은 곧바로 주 중국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 역시 저희가 직접 지켜봤는데요. 당초 미리 북한에서 수송한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저희가 지켜본 결과 유럽제 고급 승용차에 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뒤로는 대형 버스 등 20여 대 차량이 김 위원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현지 인력들을 만난 뒤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시진핑 주석과 만찬 등을 통해 회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의 움직임,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네, 일단 지난 주말부터 방중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지켜 세웠는데요. 함께 서방에 맞설 든든한 우군을 가진 셈인데 여기에 김 위원장이 가세하게 된 셈입니다. 세 정상은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례가 없는 3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열리는 이 열병식 행사에 참여한 뒤 리셉션과 갈라 공연에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일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눌지가 특히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식 의장은 1시간 전쯤이 오후 5시 50분쯤에 베이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관심사는 과연 이 우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깜짝 만날 수 있느냐인데요. 예정된 만남은 없습니다. 하지만天安문 성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동선이 겹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 의장은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면서 방중을 준비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 베이징은 특급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열병식이 열리는天安문 광장을 중심으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대로변의 상점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승절 행사가 열리는 베이징天安문 광장과 창안제 일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곳곳에서 공안과 군인들이 철통 같은 경계에 들어간 모습이 확인됩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거리지만 지나치듯 통과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내일 열병식이 열리는天安문 광장에서 2km,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이곳부터는 차량도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취재 제한도 강화돼 베이징 시민들과 접촉할 경우 공안이 따라 붙습니다. 대로변의 상점들도 출입문이 폐쇄된 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도 개학을 열병식 다음 날인 4일까지 미뤘고 빌딩 사무실들도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도 평소보다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도착 몇 시간 전 환영단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베이징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은 주변 무선 인터넷과 이동 전화까지 차단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김혜미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인물들과 함께 베이징에 갔는가를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북중, 북러 정상회담, 나아가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있는지 김민관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 공개한 사진 속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김성남 국제부장입니다. 최 외무상은 방러 때, 김 부장은 방중 때마다 동행했던 인물인 만큼 북중 북러 정상회담에 대비한 인선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덕훈 경제부장과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영원 당비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중국 경제 협력을 복구하는 것이 이번 방중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동급의 의전 경호를 받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천안문 막로에 북중러 지도자가 한데 서는 것 자체가 66년 만인데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치 역시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열병식에 이어 리셉션 갈라 공연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제3국 정상들과 접촉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2019년 방중 당시를 참고하면 경제협력을 이끌어낼 중국 주요 시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 다음 관심사는 역시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생각을 바꿔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동북아 다른 국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그만큼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매번 중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전승절 하루 전인 오늘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따로 만났습니다. 서로를 형제, 친구라 칭하며 미국이 보란듯이 각별함을 부각했습니다. 관세 문제로 미국과 틀어진 인도까지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마주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시 주석은 더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러시아와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은 형제 국가라며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Дорогой друг, и я, и вся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мы рады новой встрече с нашими кита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коллегами. 회담에 앞서 치러진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은 대안 질서로 연대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反对冷战思维、阵营对抗和霸凌行径，支持以世界贸易组织为核心的多边贸易体制。 관세 폭탄으로 30년 동안 이어진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린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한 겁니다. 두 나라 주도의 영내 협력체인 상하이 협력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미국을 비판한 텐진 선언도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중국의 부담감이 좀 덜어지는 반면에 러시아는 또 의도하지 않게 살짝 애매한 입장을 보이던 중국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 관세를 매긴 인도도 밀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지전까지 벌일 정도로 앙숙이었지만 반트럼프 연대의 뜻을 같이 한 겁니다. multilateralism are
इंक्लूसिव वर्ल्ड ऑर्डर का मार्गदर्शक बन सकता है.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더 넓게는 남반구의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해 미국 일방주의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중러의 밀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우리 외교의 방향과 한반도 평화 구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총회 참석을 요청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열릴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12.3 내란 사태를 극복했고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회담 이후엔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날은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이 대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로 칭한 만큼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이 첫 한미 정상회담 사진 40여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결단의 책상을 손으로 짚은 채 뭔가를 설명하거나 정상회담 뉴스 화면을 함께 보는 사진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특검 소환을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오 전 수석에게 입장을 물었더니 자신은 원 오브 댐,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 대비하고자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도 어제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전 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부장검사 시절엔 저축은행 사주를 대신해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이자 임명 닷새 만에 옷을 벗었습니다.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로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사로 나선 겁니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JTBC에 오 전 수석이 오늘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며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3대 특검과 검찰개혁 등 정부 핵심 현안을 챙겼던 오 전 수석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 오브 댐이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한 총재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통일교의 내부 보고서엔 강찬우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법리 대응을 맡고
법리 이외의 것은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법리적 대응 외에 정무적 역할도 했는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까지 한학자 총재의 법률 자문단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는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 출신입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법률 자문 보고서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수사 자문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오전 9시 김오수 전 총장 미팅이라고 적힌 대목입니다.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다. 설령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고 발부돼도 얻을 게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원주 부원장은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당시 특검에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검에서 통일교 윗선의 지시로 권성동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정 부원장 답변에 대한 김 전 총장의 자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JTBC에 한학자 총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은 정식 선임은 아니지만 자문 계약을 맺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김 전 총장은 법률사무소 중앙 N 남부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하는 박상진 특검보도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며 정관예우 방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정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 전 총장이 통일교의 법률 자문을 맡은 게 사실이라면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재된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정황을 포착한 건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초기였는데요. 저희 JTBC에 익명의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통일교 신도라고 밝히면서 김오수 전 총장이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에 와서 고위 간부들과 특검 수사 관련 논의를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이 김 전 총장이 있는 중앙엔 남부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김건희 특검에 있는 박상진 특검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모두 4명인데요. 이 중에서도 박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 김 전 총장과 특검 출범 뒤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인 만큼요. 다른 검찰 출신의 어떤 특검보나 파견 검사들과도 과거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입수한 통일교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전 총장의 자문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김 전 총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 수임 사실 없습니다. 라고 문자 답변만 보내고요. 그 뒤로는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통일교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김 전 총장이 비밀리에 자문 형식의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 내부 법무 보고서를 입수한 건데요.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CG로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에 이 김오수 전 총장 미팅이 있었다면서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김오수 전 총장이 자문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녹취 파일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강찬우 변호사, 그 이름도 해당 문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오수 전 총장이요. 조금 전에 저희 JTBC에 입장문을 보내와서요. 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비공식으로 자문을 했다거나 이 특검 쪽에 몰래 변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의혹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광수 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특검 수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안을 담당하다가 물론 짧게 있다가 낙마했지만요. 갑자기 핵심 수사 대상자를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민정수석, 이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같은 어떤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대통령의 법무 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요, 이 3대 특검 비롯해서 검찰개혁, 이 사법개혁 같은 정부의 핵심 현안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오 전 수석 같은 경우엔 검찰 특수통 출신이란 여권 내부에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명이 됐던 건데 결국 각종 논란 끝에 첫 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권 초반에 이 국정에 큰 부담을 줬었는데요. 이 물러난 지 몇 달 만에 이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대변인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창의 역할을 하다가 돌연 반대편에 서서 한학자 총재의 방패 역할을 자임한 셈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맞사위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JTBC는 이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8쪽의 자수서엔 귀금속을 전달한 이유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이봉관 회장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약 7시간 동안 조사는 이어졌고요.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네,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 문제로 조사를 열람하지 못하고 5시쯤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특검은 조만간 이 회장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봉관 회장은 어떻게 진술을 했습니까? 예, 이 회장은 지난달 이 특검에 자수서를 내고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일자리를 부탁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사위인 박 전 비서실장도 오늘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청탁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역시 취재진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집사 게이트 피의자들의 구속 심사도 열렸죠. 맞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몸담았던 회사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의 기업 투자를 받은 배경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또 다른 귀금속 의혹이죠. 김건희 씨에게 당선 축하 선물로 5돈짜리 금거북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JTBC가 확인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내용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자수서엔 김건희 씨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회장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김 씨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아서 친분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준 시점, 준 이유까지 소상히 밝혔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지난달 11일 김건희 특검에 8장 분량의 자수서를 냈습니다. 자수서엔 이 회장이 202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건넨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한 식당에서 김건희 씨를 만나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달란 부탁과 함께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건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건네자 김건희 씨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회장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해 다른 명품도 선물해서 친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친분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만남 후 다음 달에 김건희 씨를 다시 만나 명품 브로치와 귀걸이를 선물하면서 큰사위 박성근 변호사 인사를 청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회장에게 받은 귀금속 3종을 같은 해 6월 나토 순방 때 착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씨가 귀금속을 돌려준 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기억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논란이 크게 불거진 때입니다. 김건희 씨가 빌린 물건을 돌려드린다며 목걸이와 브로치를 반환했는데 귀걸이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돌려주려면 다 돌려주지 왜 2개만 돌려주나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회장과 박성근 변호사를 소환한 특검은 자수서 내용을 토대로 귀금속 전달 경위와 인사청탁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김건희 씨를 상대로 귀금속을 받은 경위를 확인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봉관 회장은 자수서에 귀금속을 받은 김건희 씨가 도와줄 일 없느냐고 먼저 물어왔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대가 관계를 자인한 셈입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돼 부탁이 통한 거라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귀금속의 대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고 이 회장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 2022년 4월 중순경 귀걸이와 브로치를 받은 김 씨가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뭐 없느냐고 물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식당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천만 원짜리 귀걸이를 추가로 건네자 김 씨가 요구 사항을 먼저 물어왔다는 겁니다. 이에 이 회장은 사위가 인수위 마치고 자리가 있다면 알아봐달라고 얘기했다고 자수서에 적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 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선물이 전달되고 2달 정도 지난 2022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 대통령이 총리에 권유했다고 해서 부탁이 통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차관이나 수석비서관도 아니어서 만족스럽지는 못했고 딸은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했다며 원하는 청탁의 결과를 모두 얻진 못했다는 취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선된 해인 2022년 12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 자수서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기도회 참석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찬기도회 부회장은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부기를 전달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애초에 왜 김건희 씨를 만난 것인지도 자수서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고초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초를 걱정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절 회사가 잘 돼서 이 친문 기업으로 소문이 났고 또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초를 겪을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김건희 씨를 만났다고 자수서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함성득 교수가 주선을 해서 2021년 11월 이 식당에서 김건희 씨를 본격적으로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끈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목걸이까지 줬다는 건가요? 네,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이 좋은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비서를 통해서 이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샀고 2022년 이 3월에 전달을 했다는 건데 예. 이 함성득 교수까지 셋이 만났고 선물은 함 교수 몰래 쇼핑백에 넣어줬다는 설명입니다. 이 김건희 씨는 이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고맙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씨는 구속심사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이 회장은 구체적으로 털어놨던 겁니다. 네, 고맙다고 했다.
그런 김건희 씨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뒤에 귀걸이도 주고 브로치도 주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회장은 액세서리가 없다는 말 또 돌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 더 친분을 쌓으려는 마음에 추가 선물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22년 4월 이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대인 이 브로치와 귀걸이를 줬다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의 호의적인 반응을 추가 선물을 주게 된 이유로 꼽은 셈인데요. 2022년 6월 이 나토 순방 때 이 목걸이 착용이 논란이 되자 이 공개된 자리에서 값비싼 목걸이를 왜 차서 논란을 만드나란 생각을 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친분을 더 쌓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끈을 더 강하게 하려고 라인을 더 만들려고 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중요한 건 대가성 여부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귀걸이와 이 브로치를 줄 땐 김건희 씨가 이 회사에 도와줄 일 있느냐고 물었다고 적었습니다. 예. 이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 사항을 물어서 이 사위 인사를 부착했다는 취지인데 이 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 됐고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 회장은 부탁을 들어준 거라 생각했다면서도 장차관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1년 반이 더 지나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돌려줬죠. 네, 맞습니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이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은 명품백 논란이 불거진 그 시점입니다. 예. 이 회장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3개를 받고 2개만 돌려준 게 의아했다고 자수서에 적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귀걸이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 김건희 씨가 성경 얘기를 해달라고 2번 정도 이 삼청동 안가에 부르기도 했지만 목걸이를 돌려준 뒤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위 박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면 총리 비서실장이 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수사는 이 김건희 씨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만큼 이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회장과 사위 박 변호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JTBC 특집 다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방송됩니다. JTBC 탐사보도팀이 김건희 씨 주변을 밀착 취재해 무엇이 파국을 만들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그날 화면에 비친 김건희 씨는 조용했습니다. 임명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하. 시끄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용한 분인가 보다. 카메라가 사라진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기억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되는 순간 그분도 확 전환되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말씀도 많으셨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선물로 가져왔어요 하면서 짠 보시지요? 뭐 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놀랐어요. 이거는 뭐지? 격이 없고 털털한 장점, 혹은 공과 사가 뒤섞이는 단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장점은 묻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건진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전 고문이 뭐 건이 하면서 이제 뭐 괜찮은 누나가 있다. 밥 잘 사주는 뭐 예쁜 누나라고 그거 하는데 야 그게 건이야. 쏟아지는 의혹에 김 씨는 고개 숙였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불안 요소는 커져갔습니다. 근데 선물을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지만 정작 모든 것이었던 사람. 오늘 밤 10시 특집 다큐로 만날 수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여당 차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닌지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은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연관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완전히 망나니 춤을 좀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이미 출국 금지 상태인 것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선 계엄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자는 논의를 했는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5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대검찰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심 전 총장에 대해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3차례 통화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지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 고발당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과 동시에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성재 전 장관 역시 이미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 최상병 특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2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법사위가 뜨거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만든 게 이치에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며 시작된 국회 법사위.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습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 없어서 합의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 자리로 몰려들어 강하게 항의했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회의 방해니까. 왜 발언을 못하냐, 발언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걸 막아섰습니다. 시작 10분도 채 안 돼 난장판이 된 상황.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이 불을 붙였습니다. 윤석열 내라는 거. 아니 지금 토론하려고요. 초선 의원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간사까지 탐내실 줄이야 5선이나 되셔서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의장 밖에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법사위 처음 봤습니다. 이 추미애 위원장 이 독단적인 운영 그리고 편파적인 운영 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CCTV를 공개하기로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접견 기록 등만 서울구치소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망신주기란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음주운전 이력과 천안함 음모론 공유 등 자질 논란이 일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는 사이 교육 비전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오자마자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재적 살인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어쩌면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데 대해서도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 후보자가 2003년부터 5년간 16번 북한을 방문한 걸 두고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면 됩니까? 네, 적입니까?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정부 허가 받아서 갔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심지어는 허가 받아서 간 적이 있죠.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 프레임 씌우는 것을 이러는 사이 후보자의 교육 비전을 듣는 건 뒷전으로 밀려났고 막말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참고인도 전혀 없어 제대로 된 정책 검증 역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야권의 요구에도 이 사건은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테러 지정을 막았던 인물은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불거진 김상민 전 검사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는 특별감사는 지난 6월 이종석 원장 취임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특보는 지난 총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고자 한 인물로 그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일부 첩보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고 하는 첩보 등의 문건이 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정원의 중간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또 처분하기 위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좀 의구심이 갑니다. 민주당도 맞섰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 국정원은 오는 30일 국회에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에 이용한 보좌관의 계좌에 여러 차례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주식 투자금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면서 간편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보좌관이 현금으로 직접 입금을 한 건데 부정한 돈은 아닌지 경찰이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의원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참호보좌관은 재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차 보좌관의 계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경찰은 차 씨가 수백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대부분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겁니다. 차 씨가 이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은 차 씨 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이 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에 정치 자금이 섞여 있는지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주식 거래 대금에 대해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수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다 붙잡힌 30대 한국인 남성의 범행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이 일본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남성을 공항으로 끌고 가 출국 절차를 지켜보기까지 했는데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공항에서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교제하던 한국 국적의 40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도망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理解できないですね。それ首を切るってのはよっぽどのね強いあれがない限りね、そんなこと普通はそんなこと普通の人はできないですよ。 두 사람은 4개월 동안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한국에 있던 박 씨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찾아와 피해자 집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이가 틀어진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접근 금지 경고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지만 박 씨는 오사카에 들른 뒤 귀국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곳 도쿄역에서 신칸센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박 씨의 집요함은 계속됐습니다. 이튿날 도쿄의 피해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이번엔 경찰이 하네다 공항으로 끌고 가 출국 절차까지 지켜봤지만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국하는 척 경찰을 속이고 다시 피해자를 쫓아 되돌아온 겁니다. 本当にお姉さん的な感じの一緒に行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私たちも何が起こったのか全く分からなくて全部みんなニュースを追って 결국 박 씨는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박 씨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보복 운전, 꼭 도로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고급 어종이 잘 잡히는 낚시 포인트를 둘러싸고 배끼리 싸움이 붙은 건데요. 황당하고 아찔한 해상 사고를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렁대는 파도 위로 배 두 척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잠시 후 어선이 레저보트 쪽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다시 뱃머리를 돌려 보트를 위협했고 설전이 오갑니다. 어선이 또 한 번 선회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그대로 보트를 받아버립니다. 보트는 큰 충격을 받고 좌우로 요동칩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제주 서귀포 대정읍 앞바다에서 3톤급 어선이 소형 보트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를 노리고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진짜 사람 죽이려고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고로 보트 선장과 가족 등 2명이 다치고 보트가 깨지고 긁혔습니다. 장비도 파손되고 낚싯대들도 바다에 빠지거나 부러졌습니다. 고급 어종이 잘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조업 포인트, 조업 구역 갖고 그래서 낚시 줄도 걸려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어선 선장은 오늘 해경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트를 들이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고의 충돌 장면이 사실로 확인됐고 부상자도 발생한 만큼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과학수사대 감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선 선장에게 특수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탁구장에서 심판을 보던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심정지가 2번이나 올 정도로 위급했는데 때마침 옆에 은인이 있었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하남의 한 탁구장입니다. 심판을 보던 50대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놀란 회원들이 몰려들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지휘에 따라 다른 회원들은 다리를 주무르고 맥박을 확인하며 힘을 보탭니다. 15분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그 사이 김 씨는 2차례 심정지를 겪은 상태였습니다.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막힌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사망했어도 도저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 119가 오기 전까지 적절한 CPR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를 살린 건 휴가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박상현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한 달 전 심폐소생술 재교육을 받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뛰고 멈췄다가 다시. 일단은 숨을 쉬게 해야 된다. 119 올 때까지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해서 숨을 쉬게 해야 된다. 당시 곁에서 심폐소생술을 도운 또 다른 회원 중엔 한의사도 있었습니다. 서로 직업도 나이도 모르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힘을 합쳐 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냥 누구나 저 안 했으면 다른 분도 와서 했을 거다. 김 씨는 다시 탁구를 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CPR을 배우신 경찰관 한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천운으로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며 심폐소생술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원이 어떤 제품들이 보안에 취약한지 점검해 봤는데요.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커가 암호를 풀자 이내 사진이 열립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 나르왈이 찍은 집안 내부 모습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로봇 청소기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외부에서 탈취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6개 제품에 대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성비가 좋은 중국 제품 3개가 보안에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르왈 에코백스는 제3자 인증 없이 로봇 청소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보거나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미 제품은 해커가 카메라를 강제로 활성화한 뒤 내부를 촬영한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청소기를 원격 제어하는 모바일 앱이 해킹에 취약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앱에서 켰을 때 이제 원래 청소기 카메라는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제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공격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국산인 삼성, LG 제품은 보안성이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 로보락의 경우 보안성은 국산과 비슷했지만 패스워드 정책 안전성에선 나머지 중국산 3개 제품과 같이 미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6개 제품 모두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펌웨어 보안 설정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는 로봇 청소기 사용 시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대구로 가는 꽃길. 최근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양보하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마침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 자신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전시 발언과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전한길 씨가 뭐길래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특정인이 저를 추천한다든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일이라고 PPT 생각합니다. 보셨.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대구시장 출마할 생각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범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정리하면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싶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열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 출범 넉 달째 접어들고 있고 윤석열 정부 인사이고 사실 정치 성향이나 이 정부의 노선과는 맞지 않는 인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자진 사퇴보다는 이 정부로부터 직권 면직을 당해서 쫓겨나는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른바 가시밭길을 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윤 어게인 세력 측에서는 지금 제도권에서 싸우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위원장이다라면서 응원하자 이러면서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방통위 사무실이 있는 과천청사 앞에 보시면은 이진숙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 참고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윤 어게인 윤딸. 윤딸 표현 처음 보시는 건데 아마 윤석열 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계엄령의 딸로 해야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전한길 씨도 미국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 그러니까 우상호 전한길 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라 했죠? 내년 8일까지 임기야. 임기 보장해주면 내가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가.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응원합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또 보겠습니다. 같은 편인데 자, 지금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같은 내부에 있는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실명 비난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인데요. 자, 최근 조국혁신당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의 오적이다라고 실명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차관급인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다른 당의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라서 당내에서도 지금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 임명직 공무원이 특정 정당 행사에서 정부 인사들을 향해 인신공격하듯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했습니다. 예, 검찰개혁 방향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토론하는 건 괜찮지만 인신공격까지 가는 건 안 된다.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장관도 어제였죠. 국회에 출석해서 자,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는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위공직자의 돌출 발언 또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요. 역시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권 인사들, 주로 친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실명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저런 분들 아예 이제 고위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시는 분이네요. 그죠? 우리 처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동석 처장은 지명될 때도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막말 논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국무회의 처음으로 생중계했을 당시에 자신이 막말로 요새 유명해졌다라고 하면서 당시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가볍게 접근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과 좀 동떨어진 해법을 제시해서 이 대통령이 말을 끊고 결론만 얘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Anytime y'all want to take his passport and keep him in Korea, that's fine with us. 여권 뺏어라. 지난해 6주짜리 단기 계약으로 출발했지만 한화와 정식으로 계약한 와이스 선수. 올해는 더 잘하고 있죠. 이미 14승으로 다승 2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와이스 부인이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공개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방송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야구나 신경 써라. 가족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걸 두고 일부 팬들이 폭언과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이런 건 팬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희, 셋을 뜻하는 서와 세 딸의 돌림자인 희를 합쳐 서희건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은 자신의 경영 신념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정직한 기업에게만 미래가 있다. 9년 전의 자서전 CEO의 기도에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6위인 1군 건설사이자 코스닥 상장사. 하지만 지금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 창업주가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고가의 귀금속들을 주고받고 높은 자리를 주고받은 김건희 씨 매관 매직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정직한 기업에게만 미래가 있다. 신념을 행동으로 저버린 자기 모순의 전형이자 스스로 밝힌 원칙이 자신을 올가맨 자승자박의 전형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